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조금 부작용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슴 수술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술을 받고 나서 저희도 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남자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함께 그 만족도가 올라가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조금 부작용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은 수술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만약에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가슴이 처졌다든지 그런 거에 의한 모양적인 불만족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술적인 거는 뭐 감염, 그다음에 출혈, 보형물이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수술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 자체가 실리콘 자체가 여성분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리나 배에서 지방을 뽑은 다음에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크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대한 안전한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도 안전한 이제 평가를 내려야 돼요. 초음파 보고 그다음에 내부 상태를 점검을 해서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 가슴 수술의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10년 단위로 여성분들의 건강, 그리고 이제 어느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유방암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암이 발생했는지를 계속 평가를 내리고 있고, 계속 여성들에 대한 추적 검사, 무슨 말이냐면 보형물을 넣었으면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주민등록증 아니면 뭐 마이 넘버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스웨덴 그리고 호주가 이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보형물이 4단계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게 다 등록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얼굴 수술도 부작용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가슴 수술이나 또 레이디스 클리닉 같은 큰 맘을 먹으셔야 되는 것 비해서 얼굴 시술을 좀 가볍게 오셔서 당일날 시술하고 또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역시나 저희도 부작용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멍이죠. 이제 얼굴에 멍이 들어서 오늘 바로 메이크업 되나요? 아니면 내일 사진 촬영해야 되는데 멍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주사 시술은, 모든 주사 시술은 멍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스킨 부스터류는 멍이 가장 큰 부작용, 그리고 좀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가고요, 멍은 일주일 정도 갑니다. 에너지 디바이스 리프트업 시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화상의 위험성이에요. 화상. 그렇기 때문에 인정된 안전한 장비,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 시술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술의 경험이 정말 많은 곳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내 피부 타입이 너무 연약해서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그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해서 휴증, 흉터라든지 피부 착색이 생기는 가능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많이 없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좀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흉터가 생기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진짜 이거는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러인데요. 필러는 정말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필러 시술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위험한 부작용인 혈관 사고의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오셨을 때는 귀국하시고 나서 저 여기 뭔가 빨갛게 생겼는데 이게 멍인가요? 아니면은 혈관 부작용인가요? 라고 했을 때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정말 많이 하는 곳, 정말 경험이 많은 곳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일본 여성분들도 요즘에 뭐 건강 보조식품, 그러니까 약간 비타민 뭐 이런 걸 많이 드실 텐데, 저희 가슴 수술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제를 최대한 많이 안 드시게끔 해요. 그래서 뭐 다리 붓는다든지 할 경우에 혈액순환제를 뭐 일주일 정도는 끊고 수술 받는 걸 권유드리는데, 김현진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필러나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식품, 뭐 약품 이런 거를 뭘 좀 끊으라고 하는지 좀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얼굴 시술은 막
엄청 이렇게 출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먹는 약에는 큰 영향을 제가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젊은 분들이 그런 약을 드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레이저 시술, 뭐 피코토닝이라든지 색소, 기미, 잡티 제거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또는 점 제거하시는 분들이요. 비타민 C나 레티놀 계열의 마스크팩이나 또 앰플 같은 거를 레이저하고 나서 빨리 치료하겠다고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 그래요? 왜요? 이유가 이렇게 레이저 때문에 깎여있는 피부들 레이저를 맞아가지고 회복 중인 부분에다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A 계열의 레티놀 성분을 바르게 되면은 그게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착색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남진 않아요. 그런데 내 피부가 유독 예민하고 하얗다 이런 분들일수록 착색이 잘 생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피부가 빨리 회복되고 싶은 마음으로 발랐다가 점 뺀 부분 또는 색소를 제거한 부분에 착색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진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순수한 로션, 순수한 크림 또는 창상피복제라고 부르는 크림 타입, 로션 타입의 창상피복제를 바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해 주세요. 저희 닥터푸티에서 항상 여러 번 채널에서 소개드리고 있는 맞아요. 센텔리안 크림이라든지 리주더마라든지 하는 그런 창상피복제 계열 제품들이 가장 자극감이 적고 또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얼굴에 충분히 발라주시면서 일주일을 버티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어때요? 선크림은 바르시는 게 좋아요. 선크림은 아무래도 자외선이 상처난 부분, 특히 레이저로 깎여있는 부분들은 더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도 발라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레이디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행히도 질 필러 같은 경우는 얼굴 필러랑 다르게 혈관이 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 괴사라든지 뭐 혈관이 막히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필러 입자가 좀 굵은 걸 좀 쓰다 보니까 바늘도 좀 굵은 걸 사용하게 돼서 출혈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뭐 통목욕이나 성관계, 뭐 질 세척 이런 것만 좀 피해 주시게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술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남자친구랑은 안 된다는 네. 필러가 좀 자리 잡을 시간을 좀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시술을 받으면은 저희도 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남자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함께 그 만족도가 올라가나요? 네, 오히려 성감대가 좀 떨어지신 분들한테 G스팟 부위에 질 필러를 넣게 되면은 성감대가 좀 올라간다는 그런 만족감이 올라간다는 피드백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얼굴도 마찬가지지만은 필러는 한 번 맞다가 끝나는 건 아닌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기는 하니까 이게 혹시 최대 몇 번 정도 맞을 수 있나요? 이거는? 횟수에 제한은 없고 뭐 보통 필러 주기가 2년에서 5년 정도니까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또 맞으셔도 되고 그 이전에 혹시 뭐 감각이 좀 다시 둔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1년 지나고서도 리터치가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그 질 필러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골라야 되는지. 주로 한국에서 쓰는 필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윙크필이라고 하는 덱스트란 필러를 많이 쓰는데요. 그게 이제 콜라겐 필러보다 좋은 점은 유지 기간이 좀 더 길다는 장점이 있고 얘가 콜라겐 캡슐을 만들면서 한 3, 4년이 지나도 이렇게 좀 만져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리터치 할 때 조금만 넣어도 원래대로의 그런 감각을 유지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단점은 조금 콜라겐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비용 상관없이 좀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덱스트란 필러를 권해드리고 있고 좀 가성비의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콜라겐 필러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형외과 전문의, 가슴 수술의 대가 최상문 원장님과 산부인과 전문의, 여성 시술의 대가 민재영 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한국 미용 채널에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키님 어땠나요? 今日はですね、本当に女性の皆様が多分すごく本当は気になるけど、やっぱりこういうのってどこで情報を得たらいいのっていう情報たちがたくさん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私もこのお二人に今日いろいろお話を聞いて、こういう世界があるんだっていう新世界を知れてですね、なんと
やっぱりこういうシスルに対してちょっと不安な部分とかもたくさんある方も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うやってちゃんと先生たちのお話を聞いて、こういうところにも気をつけた方がいいよっていうところまで教えていただけたので、すごく今日は有意義なお時間を過ごせたと思います。 오늘 저조차도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분야만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도 몰랐던 가슴 수술의 이야기, 저도 몰랐던 여성 시술의 이야기 너무 두 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가까이 봤던 김연진 선생님이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로 많은 여성들에게 좋은 정보와 유익한 시술 경험을 주시는데 너무 존경스럽고, 또 앞으로도 또 유튜브 채널이 또 왕성하게 돼서 일본, 한국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채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 얘기로만 들었던 그 최상문 원장님의 그런 성형 철학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김현진 원장님하고도 여성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この動画が良かったらいいねと購読お願いします。